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석고등학교 재학 중인 17살 나승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청주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12대 그리고 13대 정치법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구님. 네, 저는 이제 저도 정치법제위원회 13대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현구고요. 현재 04년생이라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입니다. 네, 민정님.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물론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서 The Hill School이라는 보딩 스쿨에 재학을 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즉 11학년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정치법제위원회 13대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강릉 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최미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3대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도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천에서 하기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며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3대 정치법제위원회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편하게 대담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지금 1년이 훌쩍 넘었는데 학교 생활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떤지 먼저 자유롭게 이렇게 먼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정님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앞서 소개를 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가정 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학원도 못 다니고 지금은 독서실이지만 저는 독서실도 잘 못 다니는 그런 형편이었어서 의지할 수 있는 게 학교 수업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부터 온라인 수업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에서 듣는 현실 강의라는 좀 차이가 많아서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마치고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가 좀 더 힘들더라고요. 내신 준비 과정에도 있었고 수능 준비 과정에서도 이제 또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수업을 듣는 것과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는 차이가 좀 명백하게 심하게 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힘들었고 코로나 이전에 비해 그리고 지금도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지만 언제 이렇게 코로나가 또 걸려서 못 다닐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거를 하나 들고 다니는 그런 기분이어서 코로나 생활 전과 비교하면 학교 다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니는 생활 중에서도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코로나 백신 맞으셨어요? 네. 어제 2차 백신 접종 받고 왔습니다. 그 고3 수험생들은 먼저 맞을 수 있는 거죠? 네네. 다른 분들은 혹시 애로사항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 민정님. 전 애로사항은 아닌데요. 네. 다른 한국 학생들은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청소년 의원들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물론 지금은 방학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한 방식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 생활을 겪어냈냐면요. 겪어낸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 학교에서는 2주마다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받아서 학교 내에서는 코로나 2차 접종까지 끝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의 학교에서 90% 그리고 교내 선생님 그리고 패컬티 멤버들까지 다 코로나 접종을 다 끝내서 학교 내에서는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실 내에서 물론 교실 내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밖에 캠퍼스 내에서는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음. 혹시 학교 생활, 뭐 친구들하고의 만남 이런 거가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런 점도? 우선적으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는 거리 유지, 그러니까 6 feet apart 이런 규칙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그런 규칙을 지키지 못할 시에 생겨나는 그런 그런 뭐라고 하지? 벌 같은 거? 약간 페널티, 네, 페널티 같은 벌점 형식도 생겨났고 진짜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숙사 내에서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에서도 다른 복도로는 가면 안 되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의 방에 들어가면 안 되거나 그런 규칙들도 생겨나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분들은 뭐 좀 달라진 변화가 있다던가. 네, 승엽님. 어,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1학기 때까지는 계속해서 격주 등교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제가 집이랑 학교랑 거리가 멀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도 격주로 운영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짐을 뺐다 넣었다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 이제 선생님들 역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시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 출석 체크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또 선생님들 역시 온라인 기기를 잘 조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집중을 하지 않고 수업 도중에 게임을 하거나 뭐 마이크를 안 꺼놓는 등의 소음 공해가 발생해서 수업 방해가 이어졌던 적도 있고 또 코로나다 보니까 학습 환경 조성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독서실하고 스터디 카페가 문을 닫았던 적도 있고 또 열어도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불편한 점. 그래서 학습을 이어가는 데는 전보다는 훨씬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친화력이 좋아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 이제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또 친화력이 없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직접적인 소통하기가 어려워서 친구들하고의 사이가 더 멀어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혼자 지내는 등 그런 문제점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좀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돼서 학습할 때도 좀 어렵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공통적으로.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어쨌든 끝나거나 아니면 끝나지 않고 그냥 함께 가는 거라 해도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긴 올 텐데 한마디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좀 생각해 두신 게 있다면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두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실래요? 먼저 이제 발언을 좀 아직 안 하셨던 곽변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학교 수업도 되게 많이 반대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많아진 것 같고 이런 게 조금 더 원래 왔어야 되는 건데 빨리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앞당겨진 온라인이나 그런 거 활용하는 게 좀 더 능숙하고 익숙해져서 지금 수업도 다 좀 이런 방식으로 좀 대체가 될 것 같고 그런 방식대로 학교나 여러 가지 군대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권이나 그런 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같이 이런 직접 영향을 겪는 사람들의 좀 고충도 듣고 적응을 또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지 좀 해결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뭐 문화적인 측면이나 지금 대면 접촉이 좀 줄고 비대면 접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회문화적으로는 좀 뭔가 바뀌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회 문화 같은 거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약간 문화생활 같은 거? 그렇죠. 예. 문화생활이나 그런 거 보면 영화나 그런 것도 보통
넷플릭스라 하는 그런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가, 그다음에 음. 사회적으로도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학생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학생 회의를 주도하는데 그 회의 자체가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활동들도 온라인 이벤트 참여 같은 활동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엄청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구님. 뭐 문화와 관련된 건 아닌데 그냥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얘기하자면 약간 좀 비관적이긴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좀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사실 뭐 코로나를 통해서 줄어들었다 혹은 이미 준 신뢰가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졌다, 둘 중에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신뢰가 떨어진 건 사실이고,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피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험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파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 사회의 위험이라고 한번 봤었잖아요. 물론 그게 진짜 위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서도 그걸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뭐 한번 주변 사람들 위험으로 보다 보니까 분명히 약간 사람들 사이에 다시 달라붙고, 뭐 물리적으로도 혹은 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거를 또 다독이고 이게 하는 것도 좀 정치권의 역할일 수도 있겠네요. 네, 승현님. 저는 이제 언택트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번에 타투 팝업화를 하기 위해서 류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온라인 집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숙사라 온라인 네네. 집회가 익숙하지 않는 저희에게 가장 새롭게 다가온 메타버스 활용법이었던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이제 언택트 문화를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서 오프라인에서 집회를 하는 것보다 이제 온라인에서 집회하는 것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한 예시가 그 온라인 집회,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집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 정치를 확산시키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직방에서 만든 메타폴리스라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20층에 아예 그 가상 공간에 방을 따로 마련해서 당사를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혹시 그 제페토 아세요? 아세요? 그 제페토에서 이낙연 네네네. 후보나 이낙연 아니면 후보, 박용진 네, 후보나 하는 걸. 여러 분들이 좀 지금 거기에 캠프를 꾸리셨어요. 가상으로. 혹시 그것도 보셨는지 혹시 아시는지? 네네네. 아세요? 네, 그리고 네. 예전에 바이든 후보인가 맞아요. 로블록스에 당사를 꾸린 것도 예시로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네. 대선이 다가오는데 우리 한국 후보들도 그런 식으로 좀 더 젊은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혹시 보시는지 10대 분들도 궁금하네요. 그런 비대면으로 대표소에 가서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나려는 시도 10대들을 하고, 아무래도 그쪽에 10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메타버스 쪽에 혹시 그런 건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좀 다른 의원님들은 네. 그래요? 혹시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시는 분 선거할 때, 선거운동에서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약간 인간성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없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얼굴과 얼굴, 사실 비대면을 저희가 가끔 싫어했던 게, 온라인 수업을 싫어했던 게, 혹은 뭐 친구들끼리 전화하고 못 만나는 걸 싫어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약간
만나서만 할 수 있는 것들, 표정을 보고 뭐 웃는 걸 보고 이런 게 있는 게 사실 되게 제 생각에 특히 어린 사람들, 어린 학생들, 진짜 어린 아이들한테는 되게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고 뭐 당연히 나이가 많아도 그런 부분이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거를 없애는 그런 게 없는 공간에서 만나는 게 과연 약간 100% 소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는 살짝 아, 그런 인간적인 면은 좀 그, 얻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여성 군복무.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자유롭게 먼저 손 들고 말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미정님. 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는 19살 여고생이에요. 19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군입대라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분단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순간에도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간단한 군사훈련이나 내 몸,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그 정도는 지킬 수 있도록 간단한 군사훈련, 그 정도의 기초훈련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복무 자체에 찬성을 한다는 입장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생리라던가 힘든 분들도 있고 임산부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를 비롯한 다른 여학생들의 생각도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좀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막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젠더 이슈, 어떤 여성과 남성 간의 어떤 지금 좀 이렇게 이런 갈등을 좀 부추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이거는 젠더 이슈, 성별 갈등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별을 떠나서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의 상황에서는 자기 몸 하나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성별 갈등으로 젠더 이슈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뭐 이런 여성 군복무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이신 분들은 없는 건가요? 네, 도현님. 네, 도현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성 공복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대두됐던 게 왜 남성만 군대를 가느냐라는 문제였는데, 그거로 기반해서 나왔다는 문제를 생각을 하는데, 남자가 가기 때문에 여성도 가야 된다라는 것은 좀 억지로 끼워 맞힌 그런 평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성을 전혀 비할 의도는 없지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좀 군대 복무를 지는 게 좀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반사신경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운동적 능력에 있어서는 전혀 비할 의도가 없이 그런 게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군대라는 것은 나라에서 국세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병사를 쓰는 게 오히려 또 경제적인 방법이 아닌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억지된 평등을 맞추려고 여성분들을 군 복무를 시키는 게 이게 과연 진짜 맞는 일이고 경제적인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형구님 말씀해 주실래요? 뭐 경제적인 그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방금 도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여자가 군대를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여자가 군대를 가야 하느냐잖아요. 사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 혹시 지금 이게 끊기나요? 괜찮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끊기냐? 약간 괜찮습니다. 이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 갈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문제는 여성이 군대를 가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그러면 이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가면 되는데, 이제 남은 빈자리에 정말 가기 싫은 사람들만 모여 있을 때 남자가 가야 하느냐, 여자가 가야 하느냐에서 책임은 사실 아까 도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는 생각
합니다. 사실. 그렇군요. 저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의제를 넘기겠습니다. 호수야당 국민의힘에서 여가부랑 통일부 폐지를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 미리 주신 답변서를 보니까 여성부 폐지에는 좀 찬성하시기도 하고 통일부는 이제 잔존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시각 이런 것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승현님, 민정님. 먼저 승현님께서 그래요?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승현님. 여성가족부는 현재 많은 정책 실패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성가족부 자체가 폐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우리나라 사회, 현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또 성소수자 인권 문제,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복지부나 다른 부서로 업무를 돌린다 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가족부 자체가 혁신을 해야 되고 여성가족부 자체가 좀 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모습을 바꿔야 하며 또한 이제 여성가족부의 업무 자체를 다른 부서로 돌린다는 의견이 정치권 일부분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 점에선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통일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통일부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로서 꼭 필요한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저희의 대화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통일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외교부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국민의힘에서 의견이 나온 적이 있는데 외교부는 이미 많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국민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부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통일부 폐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도현님. 저 아까 말씀드린 여성가족부 같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나승엽 의원님이랑 거의 동일한 생각인데, 통일부에 있어서는 많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남한만 같이 힘써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 같이 통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 중에서 우리 남한 사람들 중에 10명 중 8명이 통일이랑 경제 중 선택하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라는 설문조사에서 경제를 선택할 정도로 통일에 대한 좀 관심도나 우호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보통 남한에서 생각하는 통일들은 흡수 통일이기 때문에 그런 흡수 통일을 봤을 때 북한에서도 이런 통일 같은 거를 했을 때 왜 우리가 너네한테 흡수를 당해서 통일이 돼야 되냐라는 느낌으로 서로 이렇게 우호적인 시각이 아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통일이 너무 우리가 예전에 교육받았던 것처럼 꿈만 꾸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더 가까운 대북부와 같이 북한에 대해 좀 상대하는 그런 부서를 서로 개설하는 게 낫지 통일부라는 거는 지금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떨어지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많은 도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좀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에서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곧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청년들에게는 1년에 100만 원을 준다고 했고 전 국민에게는 이제 단계적이지만 25만 원부터 해서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점점 늘려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네. 네, 민정님. 우선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을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를 꼭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 주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 전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표를 받기 위한 거짓 공약에 그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한번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러한 공약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기본소득 공약이 국민 세금 114조 원을 모아가지고 각각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과연 국민들의 코로나 상황에서 겪은 피해 보상에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노동자 수가 줄어들고 소득이 생겨나면서 이제 생겨나는 발전의 성장통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소득이란 것 자체가 세금 자체를 걷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일자리 혹은 손실보상 등 이제 사람들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대책들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미래 세대에는 기본소득의 방향 뭐 이런 거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시는지, 형구님. 그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은 사실 이제 어떤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다 하면 뭔가가 없어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대부분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있는 게 없어질 테니까 뭐가 없어질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생길 거다는 예측을 못 하죠. 사실 없는 게 생겨야 되니까 없는 걸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자리가 없어질 일자리는 사실 물론 많겠죠. 근데 그게 과연 생길 일자리보다 적냐 많으냐는 사실 아직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덕분에 생겨날 일자리 혹은 4차 산업혁명 덕분에 생겨날 사업 이득 뭐 아니면 제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하나도 모르니까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약간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일자리가 사라질 거고 사람들이 일이 없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줘야 한다 보다는 과연 정말 없어질 거냐. 사람들이 사실 첫 번째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사람들이 대체할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직장이 많아진 것처럼 이번에도 어쩌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이유만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완전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까는 거는 약간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미래에 정말 그게 일어났을 때는 어쩌면 그게 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 형구님이 말씀하신 관점도 좀 그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네, 혹시 좀 더 말씀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기본소득 관련해서. 네, 밀정님. 네, 아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그거는 일단 지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를 잠깐이나마 전공으로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기본소득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놀면서 이른바 허송세월을 보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청년분들이 알바를 구하는 것만 해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수치를 보면 굉장히 호황기에 접어든다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수치가 굉장히 좋은데 현실에서 지금 적어도 제 주변에서 보이는 그런 삶을 보면은 그렇게 막 호황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이런 침체기에서 호황기로 진짜 현실적인 호황기로 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생계가 좀 막막하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승엽님. 저는 기본소득은 국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제도입니다. 어,
현재 아까 계속해서 4차 산업 얘기는 나와서 앞부분 얘기는 안 할 거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수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현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이자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 화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면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내수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봤고요. 네,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민정님. 네, 아까 제가 했던 말에 덧붙이자면 사실 미정 의원님이나 승엽 의원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한국 경제는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시기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인정을 합니다. 그런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상황,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아주 어려운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소득 문제들이 지금 현재 아주 물론 이런 기본소득 문제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차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그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게 과연 국민들의 세금을 모으고 그다음 그 국민들의 세금을 모은 걸 가지고 그거를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일자리를 줄 것인가. 아니면 승엽 의원님께서 말하셨던 것처럼 지역화폐를 개발시킬 것인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의 방법으로 최대한 소상공인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개개인의 일상을 도와주는 것이 그 정부에서 가장 해야 되는 일, 정부로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 소득이 가야 할 뭐 현재 뭐 가까운 미래에는 아니지만 먼 미래라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그냥 적절하다고 보시는 게 이제 형구님을 제외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뭐 요즘 이제 여름에 폭염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 근데 이제 특히나 그 미래 세대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걸 실제로 체감하시거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네, 민정님. 사실 제가 아주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아직 기후 변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자신이. 그리고 학교 내에서는 이제 미국권, 이제 북미권에서는 그레타 썬버그라는 기후 활동가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학교 내에서도 그레타의 말들, 그리고 행동들, 그리고 기후 환경에 대한 영향력들을 평가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수업들도 많이 개설이 되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캠페인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지구 온난화 혹은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런 기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화석 연료에서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교 내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음. 네, 저도 최근에 이제 날이 더워질수록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로 돌아온다는 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혹시 더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도현님.
저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약간 그전까지 잘 몰랐는데 이번 년 들어 심각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49도 폭염으로 화재가 일어났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체감 온도가 41도라는 걸 저는 진짜 처음 봤거든요, 태어나서. 이 아, 정도로 진짜 세계가 엄청 더워지고 있고 많은 위기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그전까지는 뭐 이 기후위기다 기후위기다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실감을 나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딱 그 정도였는데 이걸 제가 직접 겪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보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직접 실천한 조금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제 점점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승현님. 저는 예전부터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었고요. 그러나 학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뭐 기후 위기가 위험하다, 뭐 기후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던져주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들 역시 기후 위기가 위험하다라는 내용만 알려주지 어떤 방안으로 토론 어떤 그걸 주제로 정해서 학생들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질 만큼 청소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형구님. 그 사실 이제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뭐 숲을 다 밀고 공장 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편이긴 한데, 근데 사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던 게 작년이랑 올해 코로나를 보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방식을 쓰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를 하나도 못 막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도 못 막았잖아요. 정말 세계 각국 정부가 힘을 합치기도 하고 각 나라에서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근데 바이러스가 그냥 전파되는 걸 하나도 못 막았잖아요. 거의 일부 막긴 했지만 정말 몇백만 명이 죽을 정도로 큰 사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기후변화를 그냥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살짝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학교에 못 가게 해서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는데 몇 가지 방법을 더 쓴다 해서 과연 기후변화가 멈출까, 그런 의문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쩌면 물론 환경을 보존해가면서 자연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바뀌는 기후에 적응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살짝 제기하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 있은 뒤에도 한 몇십 년 만에 인류가 바로 가장 높은 지점으로 돌아왔고, 옛날에 흑사병이 있을 때도 바로 가장 높은 지점으로 돌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자연현상이 있을 때 자연현상을 막자, 물론 가속화는 조금 조심해야겠죠. 그 가속화는 조심해야겠지만 자연현상이 있을 때 그 자연현상을 막자보다는 어쩌면 자연현상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고 많은 노력이 있는데, 일단 내일 1도가 올라갔다 치면 내일 이제 어떻게 살 건지 이 부분은 사실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생각하신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것들도, 예, 다 각자 다각적인 시각을 보여주시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정치권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 출마 나이가 이제 40세로 돼 있는데, 이거를 만 25세로 낮추자, 혹은 아예 폐지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긍정적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 중에 만약 이렇게 되면 이분들 중에서도 여기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미장님. 네, 저는 일단 대통령 선거에 나이 제한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인데요. 나이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막 40세가 넘고 50세가 넘고 60세가 되어서 나이가 이런 능력을 대변하는 그런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용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능력이 아닌 나이로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걸러서 받는다고 하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 25세는 일단 좀 한 번에 없애는 건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국회의원 분들 세대도 기성세대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바로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만 40세에서 만 25세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민정님. 저도 대통령 선거 출마 나이를 낮추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예 선거 출마 나이를 없애는 것에도 사실 동의를 합니다. 아까 미정 의원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나이를 그리고 나이가 이제 능력의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의 기준 혹은 이제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들의 약간 대통령의 성격을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통령 혹은 그 대통령 후보가 가지는 그 사회에 대한 인식, 생각, 리더십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지표들 중에서 나이를 가지고 이 사람 나이가 어리니까 나라를 이끄는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이 사람 리더가 돼도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준석 의원님이 말하셨던 그 비빔밥 논리처럼 국회에서 혹은 정부에서는 기성세대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그러한 기성세대와 청년 정치인들 간의 생각의 차이점을 줄여주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러한 민주주의 참된 모습 그리고 청년 정치인과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함께 협동을 하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나이에 제한되지 않고 함께 생각을 나누어가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참정권에 대해서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해소하자는 이게 논리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나이도 나이인데 경륜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능력도 능력인데 경륜이라고 이런 게 사실 나이가 어리면 적지 않냐? 아무래도 좀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네, 승현님. 현재 국회를 봤을 때도 경륜이 많은 의원님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다 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해도, 현재 국회를 봤을 때, 다선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에 비해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법안 발의에 있어서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경륜이 많다 해서 국회를 많이 가고,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많이 받았다 해서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은 저는 나이 제한을 낮추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형구님. 사실 방금 승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가장 많이 동의하는 걸 텐데 나이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잘한다? 보통?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사실 정말 능력 있는 35살 의원이 한 6선, 7선, 17선 한 78살 국회의원보다 당연히 대통령을 더 잘할 거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시대인데 35, 30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TV에 나오는 당대표 기본적으로 60 그 옛날 당대표 이분들이 나와서 얼마나 아까 승현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닥 위협적인 모습, 뭔가 그닥 적극적인 모습,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다는 걸 봐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40세라는 규정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적혀 있죠. 그걸 만들었을 때도 사실 제 생각엔 충분한 논의가 되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논의를 해서 그냥 아무 숫자나 적자하고 40을 쓴 게 아니라 40세 정도면 이런 인생의 경력을 쌓았으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지. 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서양의 다른 법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 아마 제한이 35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정도 기준이 좋겠다라고 한 약간 전통적인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사실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기는 해야 돼요. 5살 이하보다는 20살 이상이 낫고 90살 이상보다는 40살 이하가 나은 것처럼 어느 좋은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좋은 기준을 정하는 지혜가 과연 저한테 있을까? 아니면 한 지난 300년의 전통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거기다 대고 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 왜냐면 난 이 시대를 살았으니까 라고 하는 거는 정치를 보는 뭐 아주 겸손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32살에 아주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50살에 무능한 대통령보다. 근데 사실 제가 그분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뭔가 더 많은 걸 갖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혹시 뭐 네, 도윤님 하실까요? 네. 저도 나이 낮추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번 드루킹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좀 여론은 조작이라 그런 게 분위기 같은 게 좀 많이 무서워서 나이를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여론이나 그런 거에 타갖고서 갑자기 좀 잘못된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부분도 솔직히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면 자연스럽게 경력이 적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우리나라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있어서도 좀 참여가 어려운데, 그 참여가 어려운 나라 속에서 어린 나이에 대통령을 되는 것이 과연 진짜 이 사람의 경험이 많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게 먼저 선행이 돼서 올바른 정치 문화와 성숙한 정치 문화가 돼서 그 다음에 대통령 피선거권을 낮춘 것은 이해를 하고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런 앞에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고 먼저 대통령부터 선거권 낮추게, 피선거권 낮추게 되면 좀 순서가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보 민정님. 네, 짧게 붙이자면 사실 곽도연 의원님의 말에도 동의를 하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연륜 혹은 경험 중심 사회다 보니 어떤 한 의원이 아니면 혹은 한 국회의원이 경험이 더 많다, 연륜이 더 많다 이러면 사실 경험이 더 많으니까 신뢰도도 더 높고 어차피 그런 경향들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나이 제한 그리고 나이에 대한 지표를 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선입견을 깨트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능력 중심 사회에 갈 수 있는 하나의 도움닫기 그리고 첫 걸음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가 능력 중심 사회로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잘 잡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피선거권을 낮추자는 이런 지금 현안에 대해서는, 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유권자에게 모든 어떤 선택할 권리를 좀 더 확대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에서는 여론에 휩쓸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이며, 네, 그 최근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대들이 이제 좀 여러 사건을 일으켜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에서도 이 관련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근데 아직 이게 통과될지는 좀 의문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도현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론 대회를 준비하고 나갔던 입장으로 좀 아, 많이 연구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촉법소년들이란 것 자체가 좀 너무 어리고 미성숙해서 그들이 지금 범죄를 처벌하기에는 아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 실수를 평생 범죄자, 전과자라는 이름을 낮춰도 되냐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춘 걸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촉법소년들이 물론 어리고 미성숙하고 주변 환경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는데 우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살인이나 강간이나 아니면 엄청 그런 흉악 범죄 같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좀 가정 환경이 안 좋거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인과성에가 좀 문제가 있다. 왜 가정 환경이 어려운데 살인이나 그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는 인과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 좀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서 그런 엄청 극악무도한 아이들을 좀 처벌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열어두는 거에 대해서는 전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승엽님. 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악랄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런 점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성숙한 청소년들이 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 있는 소년법 역시 청소년들을 처벌하자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을 교화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상 낮추자라고 하기보다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민정님. 저도 모든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촉법소년법과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이러한 촉법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된 가해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가해자들한테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한테 더 악랄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점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가해 행동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라든지 강간, 살해, 납치 등의 아주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대변해야 하는 역할을 바로 법이 해야 되는데요. 촉법소년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를 하면서 가해자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 가해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에서 이제 나이를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피해자 인권 침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도. 네. 네, 형구님. 미정님 먼저 하실래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촉법소년법이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 왜 있는 법인지 모르겠고요. 정말 없어져야 하는 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넌 나이가 어리니까 용서해 줄게. 근데 넌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너는 용서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나승엽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과연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이 행동을 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판단을 못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과 미디어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린 나이가 아닌 이상,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 아닌 이상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밑에 8살 동생이 있는데 그 8살이면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이렇게 어린 나이인 제 동생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는 판단을 정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해서 좋은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그런 법률안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게 과연 득이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촉법소년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형우님. 이게 거의 마지막인 거죠, 이제. 네, 네, 그 마지막입니다. 사실 두 가지 포인트가 크게 있는데 하나는 방금 이제 대통령 피선거권 관련해서 했을 때랑 비슷한 의견이에요. 결국 14세로 정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난 5년간 토론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걸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앞서서 나온 얘기들 중에 이 학생들도 12살, 13살도 충분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왜 이 학생들은 적게 받냐라고 하는데 사실 범죄의 처벌은 얘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보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절제할 수 있느냐를 보고 처벌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 뭐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보다는 덜 형량을 받겠죠. 왜냐하면 절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은 형량을 받는 건 어디까지 절제할 수 있느냐의 능력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청소년들이 아무리 끔찍한 걸 보고 끔찍한 걸 막 무서운 영화, 뭐 나쁜 영화 이런 걸 보고 아니면 나쁜 미디어를 접하고 나쁜 일을 저지른다 해서 이것이 과연 더 많은 형량을 주는 이유가 되느냐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말씀을 하셨는데 3살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건들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입에 넣지 마 이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생각을 해서 판단한 건지 아니면 누가 말해서 판단한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그대로 믿는 건지 예를 들어 5살 중에는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사실 8살 아이한테 저기 가서 저거 가져와 엄마가 저기 가서 저 사람 거 뺏어와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냥 가져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걸 처벌을 받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청소년들이 어느 시점부터 학생이 정서적으로 발달해서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어느 정도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뭐가 맞다 정확하게 주변에서 들은 것과 상관없이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도덕적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나이에서부터냐에 따라서 촉법소년법이 이제 촉법소년 나이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선을 어디다 그을 거냐는 앞서 말했던 1번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을 어디다 그을 거냐 그러니까 학생이 언제부터 도덕적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도덕적 객체이고 언제부터 독립적인 이 도덕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제 생각에는 저보다 되게 오래된 법이 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물론 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긴 하겠죠. 사실 12살들이 사회에서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굉장히 우려되는 일 중 하나인데 그것의 답이 그러니까 우리 정의 시스템이 우리 법 시스템이 과연 그냥 아이들을 더 처벌하고 아이들을 더 감옥에 오래 넣는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거냐 혹은 이게 그냥 애초에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승현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 성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 학생이 합당한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런 그 피해 학생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그 가해 학생은 마땅한 처벌을 받지도 않고 또 보호처분 상당히 약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피해 학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년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 학생도 아직 미숙하고 아직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해자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법은 처벌이 너무 미약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아유, 다들 너무 찬반에 대한 의견과 근거가 탄탄해서 오늘 굉장히 대담을 재밌게 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특법소년법이나 아니면 기본소득이나 대통령 나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좀 쟁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의 대담을 이제 좀 정치인 분들이 좀 보시고 나중에 공약이나 아니면은 법안을 발의할 때 좀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너무 깊이 있고 다양한 시각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